파주시 중앙도서관 사서 김수연입니다. 저희 2020년도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을 6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12월 되면서 대망의 마지막 사업을 SF 김승욱 북토크와 함께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김승욱 작가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여러분들과 얘기 같이 나누시려고 오셨는데요. 그 얘기 전에 이 SF 김승욱을 참여하셨던 두 분 작가님과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승욱 작가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채택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가님 두 분 소개하겠는데요. 김학찬 작가님, 박생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김학찬 작가님은 풀빵이 어때서라는 작품으로 제6회 창비 장편주설상을 수상하셨고요. 굿 이브닝 펭귄, 상큼하진 않지만 우리 집 강아지 등이 작품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생강 작가님은 너무 많은 행사에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경기도 파주에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수상한 식물들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시면서 등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우나는 JTBC 안 봐요라는 책으로 세계문학상 수상도 하셨고요. 최근에는 치킨으로 귀신 잡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저희 박세경 작가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연 사선생님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상주작가 사업하시면서 되게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파주시 중앙도서관 상주작가 박생강입니다. 오늘 그 SBS랜다. SF 김승욱 북콘에 이렇게 라방으로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은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1970년에 20대 후반의 청춘 젊은 작가 김승욱 작가가 그 동아일보 그 새해 기념으로 이제 50년 후 디파이나인 기자의 어느 날이라는 SF 소설을 이제 수록했거든요. 그 소설에 보면 2020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디파이나인이라는 기자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상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1970년에 쓴 소설인데 2020년에는 영상 통화로 이제 그 상사하고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020년 지금은 이렇게 영상 통화가 가능한 시대가 실제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셔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북콘이라는 자리가 생겨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영상으로 하는 북콘에 그때 2020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던 김승욱 작가님도 참여하셔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합니다. 김승욱 선생님 지금 여기 앞에 살짝 나와 계신데요. 카메라는 아직 안 비추고 있지만은 곧 1시간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 김승욱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저희가 SF 김승욱하고 김승욱 선생님에 대한 북토크를 김학찬 작가님하고 함께 나눌 거고요. 오늘 자리한 김학찬 작가님은 이제 김승욱 선생님의 찐팬으로서 김승욱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학찬 작가님 잠깐 북콘에 참여한.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김학찬입니다. 전 지금 엄청 떨리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김승욱 작가님이 지금 앉아 계시면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내일 가서 안 떨어야지 하고 있는데 뭔가 오늘 이렇게 작가님과 같이 뵙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까 소설 쓰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만 써도 여한이 없다. 이제 이걸로 은퇴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퇴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을 계기로 더 일취월장하셔서 2070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셔야죠. 네, 저도 2070년에 꼭 한번 내려다보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SF 김승욱 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김승옥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해요, 김학찬 작가님하고. 사실은 되게 전설적인 존재잖아요, 김승옥 소설가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문해창작과 학생인데 저희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필사를 하라고 말하는 소설이 김승옥 선생님의 단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무진기행이라든가 서울 1964년의 겨울이라든가 이런 소설을 필사를 했었고, 그리고 선배들도 꼭 김승옥의 소설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또 선배들마다 좋아하는 단편들이 또 각자 달랐어요. 가장 유명한 거는 무진기행이지만은 그 외에도 어떤 선배들은 뭐 차나 한 잔이라는 소설을 좋아하기도 하고, 영소는 힘이 세다라는 소설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서울의 달빛 영장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 1964년 겨울을 아직까지도 상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작가 지망생들한테 사랑을 받았지만은 또 그 당시에 90년 제가 90년대 중반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문단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김승옥 선생님이 뭔가 좀 전설적인 막 그런 작가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을 이렇게 읽고 그래서 되게 지금 문단에는 사라졌지만 이 전설의 작가를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학찬 작가님. 언제 처음 김승옥 선생님을 접하셨어요? 저는 그 기억을 잘 되새겨보면요. 예전에 그 수능 언어 영역, 아마 작가님은 학력고사? 수능이에요. 수능이에요? 네, 저는 수능 그래도- 2세대. 네. 지금은 국어 영역이에요. 그런가요? 네, 네. 또 바뀌었어요. 하여간 언어 영역 볼 때 저는 그 늘 기억에 무진기행만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무진기행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약간 살짝 짜증까지 날 만큼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은 이 시험에만 나오면 이게 틀리니까 제발 수능 시험에서는 나오지 마라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서울 1964년 겨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너무 또 그때 좋아하는 작품 하나와 너무 좀 난해한 작품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국어교육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학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게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 작품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한 좀 일종의 약간 신비 체험 같은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전설적인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때 그럼 이제 무진기행에 대한 생각이 바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대학교 때 사실 저희 한 선생님께서 너무 이 무진기행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하셔서 좀 감화받은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고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부끄러운 석사 논문 주제를 또 김승옥 선생님으로 해서 썼던 기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찬 작가님은 김승옥 선생님의 찐팬이자 찐 연구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찐 연구자까지는 아직까지 레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성공한 팬 정도? 자칭? 네, 그 무진기행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학찬 작가님은 그 무진기행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역시 많이들 꼽으시는 이 무진의 명산물은 이제 안개이고 이걸로 수면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요. 제일 마지막 장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라는 장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요? 그 앞뒤에 그 착 감기는 그 안개로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서울 1964년 겨울도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설을 좋아했던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그때? 조금 뜬금없는데요. 예. 저는 그 장면에서 그 할 말이 없어서 군 참새를 만지작거리면서 이야기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참새를 먹었겠죠? 저는 역시 참새를 먹어보진 못했는데 저는 살짝 진짜요?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우리 아빠가 먹고 왔다 막 이런 얘기 들었던 세대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그 할 말이 없고 뭐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물으면서 군 참새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고등학교 때 특히 좀 낭만적이고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울 1964년 겨울을 읽으면 뭔가 지금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2020년 겨울이라고 해도 사실 참새만 빼면 크게 다르지 그죠. 않을까? 참새만 빼면 참새 빼고 뭐가 있을까? 꼼장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안주가 나오겠지만 뭐 오뎅탕? 하여튼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외로운 사람들끼리 갑자기 밤에 만나게 돼서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누게 되지만 결국에는 서로 헤어지게 되고 뭔가를 더 마음에 묻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에 나와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 주인공들이 처한 위기, 쓸쓸함, 외로움 막 이런 것들이 지금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창작 시기로는 이제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읽어도 거의 한 작년에 나온 소설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전설적인 김승옥 선생님의 소설을 읽고 자랐던
저와 김학찬 작가님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올해 이제 제가 올해 되게 뭐랄까 제 인생에서 되게 큰 사건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파주시 중앙도서관 상주 작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네. 왜냐면 이제 저는 파주 대생이긴 한데 파주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상주 작가가 되면서 파주에 이런 곳이 있었네. 파주가 생각보다 되게 넓고 되게 다른 요소들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돼서 그게 제 인생에 되게 큰 체험이었고 저는 뭐 고향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별로 애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나의 고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올해 또 하나의 되게 특별한 일은 바로 이제 김수홍 선생님을 실제 만나게 됐다는 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수홍 선생님 다큐를 촬영하는 그 아르티잔 팀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올해 한 봄에 이제 순천문학관에 같이 갈래? 라는 제안을 받고서 이제 순천문학관에 내려갔는데 사실은 가죠 뭐 라고 얘기를 했지만 되게 기분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감히 내가 김수홍 선생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큰 어르신이라서 내가 대하기가 어려우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살짝 했었고 또 하나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제 김수홍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에 뇌졸중으로 이제 말씀하고 언어를 잃으셔서 쭉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가지고 되게 설레지만은 않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딱 갔는데 제일 처음 만났던 데가 어디였냐면 그 밥집이었어요. 식당. 장어였나? 뭐 꼼장어였나? 뭐 그렇게 뭐 그런 이제 탕을 먹는 그런 식사를 같이 했는데 마침 또 김 선생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부담스럽다 이랬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좀 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뭐 고구마 좀 남은 거 더 먹으라고 저한테 막 건네주시고 막 손짓으로 그래서 되게 이분이 되게 대가시지만 되게 소탈한 느낌의 그런 어르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저는 느낌이 좋았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게 저는 사실은 김승옥 선생님을 무진기행과 그 외에 다른 소설을 쓴 전설적인 소설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순천문학관에 가봤더니 김수홍 선생님의 다른 면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김수홍 선생님이 과거에 되게 신문 연재 만화도 그리셨고 실제로 그림 되게 잘 그리시거든요. 그런 솜씨도 있으셨고 또 저희가 되게 잘 아는 그런 흥행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였다는 뭐 그런 사실도 알게 돼가지고 되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되게 딱 하루 몇 시간 선생님을 보고 돌아왔지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던 하루였어요. 사실은 원래 김학찬 작가님도 그냥 같이 가실 뻔했다면서요. 아쉽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다른 사정으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아르티잔 팀에서 다큐로 만들어서 EBS에서 한번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방사수를 하면서 보다가 원래는 그 다음 날 어디 합숙 들어가서 며칠 못 나올 일이 있었는데 그 전날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찡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눈물 뚝 눈물과 함께 또 지금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요? 그런 걸 약간의 음주를 하면서 뭔가 너무나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영화로도 이후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보면 또 더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 EBS 버전에서 좀 더 약간 아마 어쩌면은 오늘 북콘서트 얘기도 살짝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더 더해져서 내년에 훌륭한 영화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김승옥 선생님을 제가 다시 만난 거는 이제 이 책, SF 김승옥이, 있습니다. SF 김승옥 출간 이후에 이제 인터뷰가 잡힌 날이었거든요. 이제 동아일보 기자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의 인터뷰가 잡혔고, 이제 그래서 그날 아침 선생님을 인터뷰하기로 한 작가가 이 SF 김승옥의 김성생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그 6년차 기자인데, 6년차 29살 기자인데, 똑같이 그 동아일보 기자가 6년차 기자여서 그 인연에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 자리조차 뭔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재밌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인터뷰 자리에는 순천문학관에는 못 갔지만 인터뷰 자리에 나왔던 김학찬 작가님도 계셨습니다. 그쵸? 네, 그쵸. 그때 한번 분위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그때 이제 저도 역시 그날 밤 전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매번 못 자시는군요. 네. 그래서 눈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희 그때 동아일보 1층에 있는 일밀미술관 네네. 카페에서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시고, 예. 예, 제가 그때 뭔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때 목도리를 이제 하나 사서 이제 매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매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뭔가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신문사 기자분과 인터뷰했던 그런 걸 이제 봤던 기억도 있고요. 또 신기하게도 그날 어떤 20대 청년들 네,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네. 예. 옆에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아마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건너편에 있던 청년분들이 오셔가지고 혹시 김승욱 작가님 맞으시냐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청년분들도 그렇고 감동 깊게 읽었던 작가라고 하면서 사인 받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동아일보 사옥 근처에 있는 그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쪽에 젊은 뭐랄까 되게 약간 힙스터 같은 느낌의 그쵸. 남자 젊은 맞아요. 두 분이 앉아있다 해서 힐끔힐끔 저희를 보시길래 그냥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신기해서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김 선생의 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가 끝날 무렵에 둘이 쭈뼛쭈뼛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혹시 김승욱 선생님 아니세요? 막 이러면서 맞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네들이 실은 문학을 되게 좋아하고 김승욱 선생님 소를 좋아하는데 오늘도 여기 오다가 김승욱 선생님 얘기를 했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인도 받아가고 했던 그런 되게 재미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 국밥 먹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국밥을 먹으면서 저는 내가 김승욱 선생님 또 국밥을 이번에 먹다니 막 이러면서 되게 항상 일상적인 얘기인데 되게 뭔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김승욱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 학전 작가님은 안 그래요? 저도 그날 밤에도 돌아가서 잠을 못 잤고요. 또 못 잤어요? 예. 예. 너무 그날 마음이 설려가지고 그때 먹던 국밥집도 약간 주차장을 건너가면 뭔가 밥집이 나타나는 그런 좀 신비한 공간이라 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김승욱 선생님하고 만났던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이제 타임머신 김승욱이라는 코너를 지금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안에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 라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김승욱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더라도 이제 SF 김승욱 북콘에서 다시 한번 김승욱 선생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1960년대와 70년대를 한번 돌아가봐서 그때의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소설가였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소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타임머신의 운전자로 김승욱 선생님의 찐팬 김학찬 작가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대단한 자료를 되게 준비하셨다고. 근데 제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제대로 운전할지 모르겠는데 네. 열심히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김학찬 작가님과 함께 김승욱 선생님의 그 전성기를 한번 돌아가 보죠. 예. 간단한 선생님이 양력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참여했던 책 SF 김승욱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생강 작가님, 저 그리고 김승욱 작가님 글씨 더 크게 색깔까지 넣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크네요. 예. 사진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한 스캔을 했는데요. 100일 기념 사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뒤쪽 이게 되는 건 아니군요. 예. 왼쪽부터 어머님 그리고 외삼촌, 아버님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저기 외사촌 형까지 이렇게 100일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김승욱 선생님의 100일 사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인공이셨죠 이날에도. 예. 주인공이셨던 41년 100일 사진이고요. 연보가 나오네요. 연보는 예. 조금 길긴 한데요. 41년 이제 태어나셨고요. 올해 이제 80이십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태어나셨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외가에서 성장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46년에 이제 순천으로 들어오시고 순천으로 와서 정착하셨습니다. 그리고 48년에 이제 국민학교 입학하시고 이제 그의 여순이 있었고요. 그리고 52년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미 또 투고를 하고 작품 활동하신 게 네. 상당히 옛날이더라고요. 박생강 작가님은 혹시 언제부터 작품 활동하셨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 만화 그려서 팔았어요. 친구들한테. 예. 돈 받고 그렸죠. 판 건 아니고. 예. 그때부터 이미 상업. 그러게요.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월간 소년세계 동시를 이제 게재하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꽁트도 이제 쓰시고 동시와 꽁트로 쓰시고 예.
지금도 꽁트도 전집에서 5권 보면 주로 꽁트 내용들이거든요. 꽁트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58년에 58년에 이제 학원의 단편 소설 서점 풍경을 갖다가 발표하셨고 이때는 필명을 김학길로 쓰셨던데 김학찬하고 한 글자가 저 다 그래가지고 다르네요. 저 순간 혹시 저희 집안 분이신가 하셔서 찾아봤는데 옥자가 돌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데 보니까 태어났을 때 아명도 김학길로 쓰셨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제 추측에는 아명을 필명으로 쓰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학원이라는 잡지는 약간 청소년 잡지 같은 건가요? 그리고 당시에 제일 뭔가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청소년 잡지.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들의 문학인들의 꿈이었던 그런 그래요? 잡지이기도 했죠. 네네. 그리고 60년에 서울대 물리대학 불문과 입학하시고요. 이제 이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4.19가 일어나고 그때 경험 같은 것도 이제 꽁트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년에 이제 60년에서 62년 요 사이에 이제 잠깐 이따 보여드릴 텐데 파고다 영감이라는 사파 그리시기도 했고요. 유명한 만화. 그렇죠. 예, 아주 유명한 저희끼리 만화. 아는. 예. 아까 보니까 여기 저희 자료 1층에도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전시되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62년에 이제 강호무, 김성일, 김창우, 김치수, 김현, 연무웅일 텐데 중요한 오타를 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인, 최아림과 함께 전설적인 동인지 산문시대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생명연습이 당선됩니다. 62년이면은 저 때 김성호 선생님 연배가 23, 와 정도 진짜 젊은 나이에 등단하신 거죠. 네. 제가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하나,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것 중 하나는 이때 김승옥 선생님하고 이청준 선생님이 같이 굉장히 친하셨고 서로 내기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신춘문예에 투고를 해서 투고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군대를 가자라고 했는데 김승옥 선생님은 당선이 되시고 이청준 선생님은 입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아마 동인문학상도 김승옥 선생님 받으시고 이청준 선생님 받으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같이 활동을 같이 같이 전설 두 분이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하셨던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생명연습도 되게 좋아하는 단편인데요. 저기서 나오는 그 자기세계라는 그런 말 같은 것도 되게 이 문학 청년일 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역시 좋겠습니다. 그리고 64년에 이제 한국 문학에 이제 이미 정전으로 자리 잡은 무진기행이 사상계에 발표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서울 1964년 겨울로 제10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연보 받고요. 그다음에 연보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 감사합니다. 네. 네. 연보 한 장으로 도저히 정리가 될 수가 없어서. 네 너무 많은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 마지막 네. 충격이다. 예. 하여튼. 스포일러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네네. 66년에 무진기획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안개의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7년에는 영화 감자를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어서 직접 메가폰을 잡으신, 그러니까 감독으로 데뷔작은 감자로 알고 있어요. 전 이번 학기에 제가 다른 대학 수업할 때 저기 영화 감자 수업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인의 감자와 그리고 또 김승옥 선생님의 감자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부분 재해석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좀 그런가요? 네. 3시간 수업했어요. 네. 근데 김동인의 감자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뭔가 근대적인 그런 돈의 가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집중했다면, 이때 이제 67년 이런 아마 시대적인 것과 또 이제 상업적인 영화라는 것 차이일 것 같은데, 조금 더 뭔가 선생님의 감자는 조금 더 윤리적인 세계를 그리셨어요. 그런 점이 아마 가장 큰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에 복녀 성격도 약간 다르게 해석하셨고요. 그 영화는 유튜브에서 그냥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시면 1시간 한 40분, 80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70년에
동아일보 창간 50주년 특집호에 2020년 디파인 라인 기자의 어느 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같이 이제 김지아의 그 오적 사건으로 이제 김지아가 투옥됐을 때 구명운동을 다른 문인들과 함께 전개하시기도 네. 하시고요. 그리고 77년에 문학사상에 그 서울의 달빛 영장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익히 제1회, 알고 있는 예, 제1회 이상문학상.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십니다. 저 여기 대해서도 제가 지금 여기 안 넣은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썰이라 가지고요. 제가 참 안 넣었던 건데 이것도 아마 그 이현영 선생님이 김승욱 작가님 이제 장편에 꼭 한 권 써야 되겠다 좀 더 해서 잡아놓고 이제 쓰게 하셨는데 결국 탈출을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초고 있는 부분만 해도 아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프롤로그만 하더라도 훌륭한 단편이다 해서 이제 가져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장편의 예, 그런 장편의 도입부였는데 그래서 아마 저게 아. 영장일 거예요. 아 그래서 영장이 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품 활동하시다가 동아일보에 먼지의 방을 연재하던 중 이제 광주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는 15회 만에 자진 중단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작품 활동을 이제 이런 충격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멀리하셨고요. 그리고 99년에 세종대 국어국문학과의 교수로 부임하셔 계시다가 드디어 2020년 12월 22일 예, 역사적인 파주 날. 국립중앙도서관에 오셨습니다. 이가 4번 들어가는 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부 끝난 거죠? 예, 안 끝, 연보는 끝났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김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거는 김승옥 선생님의 여기 뭐. 소설에 대해서 김훈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그 부분의 일화를 가져왔는데 그때 우리 가족은 서울 동대문구 홍제동 전세방에 살았는데 김훈 선생님 아버님도 되게 유명한 작가시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문협 소설 같은 것들에 대해 장르 문학에 상당히 큰 이제 작가신데요. 아버지의 귀쟁이 친구들이 밤마다 집으로 몰려와서 술 타령을 했다. 어머니와 누이는 아버지 친구들의 술 타령에 진저리가 나서 밤이 늦으면 내다보지도 않았고 중학교에 다니는 내가 술 심부름을 했다. 그들은 김승옥이라는 젊은 최련에 관해서 연일 경악의 함성을 질러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경악의 함성에는 두려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았다. 야, 이놈 문장 좀 봐라. 이게 도대체 인간이냐? 걔는 인이 아니야. 누구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된 놈일 거야 되어 있는데 이 글 뒤에도 계속해서 당시에 작가들이 이 김승옥 작가님의 그 출연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충격 그리고 돌아가신 전혜린 작가님인가요? 그분도 김승옥 작가님이 처음으로 무진기행 가지고 왔을 때 너무 환호하면서 이런 소설이 드디어 나왔구나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파고난 건 나오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님께서 또 그림의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당시 서울경제신문에 이제 사건 시사 만화를 대학교 그러니까 1학년 재학 중이셨다가 2학기가 시작될 때 아르바이트로 먼저 보냈는데 거기서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총 134회 연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필명은 김이구인데 이 이구는 순천 고향집의 번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또 TMI.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그림 그리셨을 때는 김이구라는 필명을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34회 연재하시고 학교로 돌아가셔서는 그 다음에 이듬해 아까 봤던 생명연습으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됩니다. 만화가로 먼저 데뷔를 하셨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화를 할 때는 만화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네. 소설 쓸 때는 소설 쓰시고 그 다음에 영화 할 때는 영화 하시고 이런 정말 부분이- 다재다능하신 예. 것 같아요.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파고다 영감이구나. 예, 파고다 영감에 제가 일부분에 가져왔는데요. 가령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저게 1화예요. 첫 번째 첫 회? 예, 예. 첫 회인데 이게 장면 정권이 그때 뭐 도시락을 싸다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했을 때 뭐 취업 청탁하러 온 사람이 도시락 배달국을 설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내용도 있고요. 네. 뭐 2회에서는 그런 비료 같은 것들 당시에 열심히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 언제 나오냐 이런 것들 네네네. 곧 나온다고 하면서 근데 이미 우지에 무덤, 앉아 있고. 네, 뭐 그런 언제 나올지 네, 모르는 네, 그런 그렇죠. 분위기. 그다음에 29회는요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이 노조 관련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되느냐 마느냐에서 단식하면서 이제 수업은 다 하시고 단식하면서 이제 그런 투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갖다 다른 식으로 이제 받았던 그런 이제 단식 운동 같은 걸로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되게 유머러스하게 그린 시사 만화입니다. 네네네네. 파고다 영감이 좀 모자 쓰신 분인 거죠? 그렇죠. 네, 약간 이 책은 그 혁명과 웃음이라는 성균관대 천명환 선생님께서 쓴 책이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 사파와 그리고 해설 같은 것들을 상세히 실려 있는 것을 제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예. 보시면 되겠네요. 네, 찾아서. 거기서 네.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쭉 이렇게 해서 가령 56회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불란서 시인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 받게 되었다면 멋지게 거절해주는 거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야기들 마지막에는 강도를 당했을 때 강도 행세를 하면 내가 양보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사적인 저 것들. 쥐들이 너무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보면서 방에 고양이 키우는 장면도 이제 사파에 있어가지고요. 고양이를 그때부터 방에 키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쥐가 목이 상당히 기네요. 몸통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자, 넘어가 보고.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새 세대는 서울대학교 이전부터, 고지였던 것 예. 같은데요. 학원 만평도 그리고요. 경향신문에도 이제 이렇게 뭔가 내시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역시 화백으로서의 이런 경력 같은 것도 꽤 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 감독으로 넘어가네요. 예, 네. 드디어 기다리셨던 영화 감독 김승옥인데요. 안개 장군의 수염을 각색하시기도 하셨고 장군의 수염은 이여령 선생의 장편 소설이기도 합니다. 저도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그걸로 제7회 대종상 각본상을 수상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아까 봤듯이 직접 영화 제작을 하셨고요. 특이하게도 무진기행은 3번 영화되었는데 3번 다 직접 각색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TV문학관 등으로도 여러 번 제작된 바 있습니다. TV문학관에도 나왔었군요. 예, 그래서 네. 사실 무진갱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설이 있고 영화가 3편이 있고 TV문학관이 있고 상당히 많이 영상화가 됐었네요. 몰랐던 사실인데. 만화만 있으면 다 애니메이션만. 애니메이션만. 네. 네, 그리고 감독 이제 아까 봤듯이 감자로 데뷔하셨고요. 그 이후에 영자의 전성시대, 겨울 여자 등의 시나리오를 집필. 대단한 영화들이잖아요. 사실 흥행에 있어서. 예. 엄청난 흥행을 했다고 알려져 예, 있고요. 그렇죠. 저는 다 그 시대가 아닌데 영자의 전성시대는 저도 이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 여자 많이 들어봤어요. 겨울 예. 여자요. 하여튼. 예. 네. 그리고 도시로 간 처녀들도 되게 유명한 영화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흥행에 떠나서. 그런데 81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 도시로 간 처녀들 역시 이후에는 시나리오 집필도 이제 중단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화 감독으로의 그런 경력이었고 이제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요건 제가 아주 짧게요. 첫 번째 직접 제작하셨을 때 영화의 일부분에 가져왔습니다. 영상 잠깐 보실게요. 네네네.
한국 근대문학을 열어제친 선구자 불세출의 천재 김동희는 1920년대에 우울했던 어느 날 평양 칠성문 밖으로 호련히 산책을 나섰다가 만난 이지러진 그 시대의 희생자들을 단편소설 감자에 담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 동인이 간지도 20년. 여기에 이 불후의 명작을 영화화한다. 이 영화도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생각보다 보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도 학생들하고 수업하니까 선생님 옛날 영화인데 너무 재밌다. 그리고 여기 시작할 때 조선의 불후의 천재 소설을 영화한다 하면서 시작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왜 또 감자를 선택하셨는지 제일 먼저 영화 제작하실 때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SF 김승옥으로 넘어왔네요. 예, 네. 드디어 이제 제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데 또 찾아보니까 저희 김승옥 소설이 SF 김승옥이 70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 10년 전에 61년에도 이 미래 예측 기사로 사파를 하나 그리신 게 있어요. 이거 네. 그래서 좀 화지흐릿하긴 해서 저도 어제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싶기는 한데 또 하나의 이런 사파를 갖다가 그려주셨다는 거 보면 그 이전부터 뭔가 관심이 있으셨을 것 70년 같다. 이전부터 계속 이런 데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으셨고 그런 것을 어떻게든 표현을 갖다 계속 해오셨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찐팬 김학찬 작가님의 타임머신 잘 들으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가 60년대, 70년대로 갔으니까 다시 2020년으로 돌아와서 2070년을 바라보는 SF 김승옥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F 김승옥 책도 사실은 이제 김승옥 선생님이 1970년에 쓰신 SF 소설 그 디파이나인 기자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많았는데 김학찬 작가님은 딱 처음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기존의 김승옥 선생님 소설하고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더 이 SF에서 시작할 때는 뭔가 좀 더 발랄한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어두운 미래와 이런 것들이 그려져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그 부분이 되게 1970년은 1월 달에 이제 미래 50년으로 바라보면서 쓴 소설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느낌이 뭔가 약간 아련하게 좀 아픈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영상통화가 되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약에 의존해서 살고 뭔가 좀 그거의 생활이 뭔가 약간 우울한 느낌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소설로서.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읽었으면 굉장히 좀 당황했겠다, 뭔가 충격적이었겠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느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쉽지 않고. 그리고 하여튼, 예. 계속 또 선생님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의 문제가 SF에도 동일하게 끝없이 사람이 욕망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인가, 그 이상의 뭔가를 우리가 뭘 보내야 생각해야 하고, 될 생각하고 것인가를 하는. 갖다가 보여주셔서 SF 소설을 정말 재밌게 읽은 기억나는 네, 소설이 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역시 김성호 작가님의 찐팬 김학찬 작가님께서 이 디파이나인 기자의 어느 날에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가져와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읽어주세요. 오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시키시는군요. 여기 소설에서 귀요미란 말을 제일 먼저 쓰셨다고 이 소설에 나오는데요. 영어로 귀요미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을 부분은 알파 박사라는 챕터입니다. 귀요미는 제7 한강교를 통과하고 있다. 특수 유리로 된 마제형 덮개를 씌운 이 다리는 그야말로 유리의 터널이다. 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의 공간은 온갖 꽃나무로 가득 차 겨울에도 만발한 꽃이 피우기 때문에 제7 한강교는 다리라기보다 강 위에 걸쳐놓은 아름답고 거대한 식물원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표현이다. 디파이나인은 자기가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이 자리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다리 아래 강물 위에서는 부산, 서울, 평양, 신의주를 30분 만에 달릴 수 있다는 지하 진공철도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강바닥을 파고 거대한 파이프를 묻어야 하는 이 부분의 공사가 가장 험난하단다. D-9은 신문사 사회부에 들어선다. 사회부 기자만도 300명, 사회부가 사용하는 방은 15개다. 한편 거대한 편집국은 밖에서 기자들이 무선 전화로 보내는 음성 전화를 받아 취사 선택하고 문장으로 바꾸고 편집하고 조판하고 인쇄하여 각 가정이나 지국의 팩시밀리에 신문을 전송하는 컴퓨터로 가득 차 있다. 사회부의 아침 회의는 다른 부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짧은 시간에 끝난다. 부장에 자 오늘도 잘해봅시다 한마디로 회의가 끝나는 것이다. 특별사항이나 계획은 부장이 담당 기자를 불러 말한다. D-9 회의가 끝나자 부장이 D-9을 부른다. 네, 알파 박사한테서 자네한테 전화가 왔더군. 조금 전에 말이야. 집에 전화했더니 출근했다고 해서 일로 걸었다고. 잠시 후에 다시 건다고 했으니까 또 걸려오겠지. 참 병원에 들렀었나? 네, 별 이상은 없더군요. 하하, 범인이 꿈에 잡혔어? 하하, 자네가 빨랑 출입처에 가봐야겠군. 특종을 놓치면 큰일이지. 하하하. 여기까지 네.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 읽으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전에 읽었을 때 생각을 못한 것들인데 이렇게 해저 터널로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 사실 지금 지하철 중에서 이렇게 강 밑으로 가는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런 통일 이후에 이런 세상을 이제 생각하시기도 하고 네. 굉장한 고속철도가 놓여 있는 예, 이런 모습도 그죠, 인상적이고. 그죠. 그리고 약간 사회부의 그런 풍경을 묘사하면서 그 기사 전송되고 하는 게 약간 지금의 AI가 막 편집하는 듯한 느낌의 약간 그런 것도 살짝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전히 특종이 중요하다는 걸 보면 네, 별반 또 그죠, 다르지 그죠. 않은 그죠, 그죠. 그런 보편타당한 알파 박사도 약간 알파고 느낌 나기도 하고 예. 약간 뭔가 좀 많은 것들이 연결시킬 만한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을 가져온 거는 이게 뭐 이 사회부 기자의 이런 생활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가져오신 거였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오셨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네. 이 부분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강을 지나가는 모습 같은 것들을 거대한 식물원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광경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아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통일이 되면 고속철이 쭉 연결되는 상상 같은 것들 그때는 아마 무궁화 정도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고속철이 쭉 이제 신해주까지 닿아 있는 상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물론 이 소설의 매력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예언이 있고 그런 맞추는 것도 물론 재미가 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잘 또 예리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 역시 저는 아까 했던 그 욕망의 욕망의 문제였을 것 문제들. 같아요. 여기서 예. 아이를 갖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또 그 박사의 자살, 박사의- 살인 이런 것들. 스포일러를. 네네. 그런 것들도 네, 물론 그 결말을 알고 와도 저는 재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통일시대 얘기 나오니까 또 마침 또 여기 파주잖아요. 네. 이제 고속철이 이제 파주를 통해서 아마 갈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골랐습니다. 네,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 또 이런 SF 김승호 북콘을 하게 된 것이 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SF 김승옥에는 김 선생님의 소설 디파이나인 기자의 어느 날 말고도 또 많은 후배 작가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는 이제 뭐 지금 문단에서 활동하시는 순문학 작가들도 있고 옆에 계신 뭐 김학찬 작가님이라든가 뭐 윤희한 작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방배웅 작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SF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 뭐 전혜진 작가님, 곽재식 작가님, 뭐 이혜로 작가님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주셔서 되게 다양한 그런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SF 김승옥이라는 이름 하에 이 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SF를 참여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는 뭘까요? 당연히 김승옥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참여한 젊은 작가분들은 전부 다 이제 김승옥이라는 키워드. 그게 뭐 이티파이나인 기자의 어느 날일 수도 있고 무진기행일 수도 있고 김승옥 선생님 자체일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작가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소설을 썼느냐는 이제 뭐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이제 로그아웃 월드라는 소설로 참여를 했는데 이 소설을 이제 파주 국제도시라는 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소설이 사실 2070년을 미래를 배경으로 했지만 저는 70년까지는 아니고 한 40년 정도? 40년 정도를 배경으로 한 로그아웃 월드라는 소설을 썼고 거기서 이제 아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파주라는 곳에
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세계의 그런 여러 그 조직에서 이제 만든 파주 국제도시가 생겼다라는 그런 가상하에 쓴 소설인데 되게 평화롭고 유토피아적인 소설은 아니고요. 되게 김송호 선생님이 디파이너인 기자의 원nar에서 쓰였던 것을 저도 약간 좀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에 끌리는 게 있어서 그래서 파주 국제도시가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내부에서는 되게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그 내부로 들어가면 되게 뭔가 좀 조직적인 그런 대기업의 그런 끔찍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막 이런 모습들을 약간 다뤄보고 싶은 그런 단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김승옥 선생님의 소설에서 오마주하고 싶었던 게 계속 우리가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자율주행차랑 귀요미. 그래서 그 파주 국제도시에서는 귀요미가 계속 이렇게 대중교통처럼 돌아다니는 운전사가 없고 그냥 차만 돌아다니는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오마주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고요. 또 옆에 계신 이제 김학찬 작가님의 오마주 SF 김승옥은 제목이 중세 소설이잖아요. 그죠? 예. 전 처음에 중세 막 이래서 되게 좋다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의 소설인데 본인 중세 소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왜 여기 디파이너인 기자의 어느 날 보면 예. 마지막에 이 박사의 그 편지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 약간 그 말투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도 살짝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예, 저 박사 원래는 훨씬 더 그런 느낌 살렸었다가 그랬었던 거였어요? 조금 이제 줄이긴 했는데 제가 속이 좋았군요. 예, 네. 역시 날카로운. 네네네. 사실 중세 소설 어떤 소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중세 소설 소개하기 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서 그 파주 그런 무인 자동차 이야기하셨는데 저만 운전면허가 없는 게 아니라 박생강 생각님도 운전면허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저는 중세 소설을 저는 훨씬 더 시간을 더 뒤로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가 읽고 쓰는 이 현대 소설이라는 걸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과거의 소설이고 고전 문학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행위일지도 몰라요. 지금 저희 모두 이렇게 도서관에 있고 하지만 모여서 책을 읽는 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뭔가 종이를 넘겨가면서 까만색 글자를 계속 이렇게 꾸부정하게 보기도 하고 이런 자세 같은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제의처럼 보일지 그리고 형벌처럼 보일지 어떻게 보일지라는 게 하나가 테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오마주를 할 때 김성옥 작가님이 소설을 빨리 조금 그만 쓰시는 바람에 저는 그게 굉장히 또 후배로서는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네. 더 오래 좋은 작품 네네네. 써주시면.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지능 같은 것들이 새롭게 작가가 쓰지 않은 소설을 다시 해서 연결해서 쓰거나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럴 때 그것은 또 누구의 것인가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네. 다루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F 김수옥 참여한 우리 두 작가들의 얘기 들었고요. 이제 곧 1부 끝나고 2부에 여러분 김수옥 선생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전야제가 끝났고 본격적인 그 무대는 2부에 있으니까 그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